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조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30년 만에 나타난 못된 남편을 혼내주는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에 100여 개의 가맹점을 거느린 우리 프랜차이즈 한식당의 본점은 오늘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요. 저는 매장 한가운데 서서 직원들의 동선과 테이블의 상태를 맨눈으로 살피고 있었죠. 그때 홀 매니저가 안절부절 못하며 제게 다가왔어요. 대표님, 저기 5번 VIP룸 손님이 갈비찜 고기가 너무 질기다며 컴플레인을 거십니다. 주방장님은 정량시간 맞춰 조리했다고 하시는데 손님은 막무가내로 환불을 요구하시네요. 환불이요? 고기가 질긴 게 확실해요? 내가 직접 확인하죠. 저는 곧장 5번 룸으로 들어갔어요. 값비싼 정장을 빼입은 중년 남성 2명이 팔짱을 낀 채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갈비찜을 한번 쓱 살피고는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어요. 손님, 식사에 불편을 드려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고기 상태를 보니 질긴 게 아니라 뼈에 붙은 근막 부분을 드신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쫄깃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 일부러 다듬지 않고 내어드리는 저희 식당만의 특수 부위랍니다. 특수 부위고 나발이고 내 이빨이 다 나갈 뻔했다니까? 당장 환불해줘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인터넷에 올리면 이깟 식당 하루아침에 문 닫게 할 수도 있어. 아, 그러세요? 인터넷에 올리시는 건 손님의 자유죠. 하지만 저희 주방엔 조리 과정을 전부 녹화하는 CCTV가 있고 제가 매일 새벽 직접 시장에서 최고급 한우만 떼옵니다. 고기 품질에 문제가 없다는 건 제가 보증해요. 만약 정말 저희 고기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은 물론이고 치과 치료비까지 다 물어드릴게요. 하지만 고의적인 트집으로 저희 식당 명예를 훼손하신다면 저희 법무팀에서 영업방해로 고소장을 띄울 겁니다. 어떻게 고기 샘플 채취해서 식약처에 검사부터 의뢰할까요? 제 단호하고 논리적인 말에 남자는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어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없고 그냥 내가 이가 좀 약해서 그랬나 보네. 됐어? 그냥 먹을 테니 나가봐요. 네, 맛있게 드세요. 아, 참고로 그 근막 부위는 가위로 잘게 잘라 드시면 훨씬 고소하답니다. 혹시라도 또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불러주시고요. 룸을 빠져나오자 매니저가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매니저의 어깨를 툭 치며 주방으로 향했죠. 주방 한편에서는 올해로 칠순을 맞으신 제 시어머니가 직접 겉절이를 버무리고 계셨어요. 30년을 하루같이 제 곁을 지켜주신 제 인생의 든든한 동업자이자 진짜 어머니시죠. 어머니, 그만하시고 허리 좀 펴세요. 직원들 많은데 굳이 어머니가 왜 직접 양념을 무치세요. 내일이 지윤이 상견례인데 무리하시다 병나시면 큰일 나요. 어냐, 이것만 다 버무리고 쉴 참이었다. 우리 손녀딸 시집보낼 생각하니 가슴이 떨려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있어야지. 네가 고생이 많다. 홀 진상 손님은 잘 처리했니? 그럼요. 어설프게 갑질하려 드는 사람들은 초장에 기를 꺾어놔야 2번 다시 딴소리를 안 해요. 그나저나 내일 호텔 예약은 완벽하게 확인했어요. 사돈댁 되실 분들이 워낙 점잖으시고 격식을 따지시는 분들이라 메뉴부터 꽃장식까지 제가 직접 다 골랐어요. 그래, 잘했다. 다른 집도 아니고 최 회장님 댁 장손이랑 우리 지윤이가 연을 맺다니 이건 기적이나 다름없지. 30년 전 우리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을 때 걷어주신 그 큰 은혜를 어찌 다 갚노.
제 회장님 아니었으면 우리는 벌써 이 세상 사람 아니었을 거다. 맞아요. 회장님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하죠. 우리 예비사위 윤호도 얼마나 사람이 진국인지 몰라요. 사부인과 바깥 사돈 어른도 겉으로는 엄격해 보이셔도 지난번 뵀을 때 저한테 얼마나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피가 어디 가겠니? 네가 지훈이를 반듯하게 잘 키운 덕분이다. 그 어린 핏덩이를 업고 네가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미어진다. 어머니의 눈가에 촉촉하게 이슬이 맺혔어요. 저 역시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져 왔죠. 완벽하고 화려한 지금의 일상 뒤에는 어머니와 제가 뼈를 깎는 고통으로 버텨낸 30년 전의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으니까요. 30년 전, 저와 어머니는 시장 뒷골목에서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국밥집을 운영했어요. 간판조차 떨어져 나간 그 작은 식당이 우리 고부의 전부였죠.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무거운 가마솥에 돼지뼈를 우리고 손끝이 갈라져 피가 나도록 산더미 같은 뚝배기를 닦았어요. 추운 겨울이면 홀에 난로 하나 피울 돈이 아까워 입김을 불어가며 손님들을 맞았고, 더운 여름이면 가마솥 열기에 온몸이 땀띠로 짓물렀죠. 그렇게 10원1장 허투루 쓰지 않고 남들이 먹다 남긴 깍두기 국물조차 아까워 우리가 밥에 비벼 먹어가며 장판 밑에 모은 돈이 무려 2억 원이었어요. 그 시절 2억이면 번듯한 2층짜리 상가 건물 하나를 사고도 남을 큰돈이었죠. 이제 우리 지윤이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어머니 낡은 무릎 수술도 시켜드리고 볕 잘 드는 아파트로 이사갈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소박한 꿈은 하루아침에 갈갈이 찢겨 나갔어요. 어느 날 밤 가게 문을 닫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방에 들어섰을 때였죠. 방바닥 작판이 들춰져 있고 그 앞에 웅크리고 앉아 돈다발을 쓸어 담고 있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았어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저는 소리쳤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돈 당장 내려놔. 깜짝이야. 넌 인기척도 없이 사람 등 뒤에 서고 그래. 재수없게. 재수가 없어? 도둑질하다 걸린 주제에? 그거 당장 이리 내놔. 어머니랑 내가 잠 한숨 못 자고 손가락 관절 다 휘어가며 모은 돈이야. 당신이 감히 손댈 돈 아니라고. 야, 말은 똑바로 해. 너희 둘이만 모았어? 나도 명색이 이 집 가장인데 내 지분이 아예 없겠냐? 내가 이 돈 가지고 큰 사업 하나 벌여서 너희들 평생 돈 걱정 없이 호강시켜 주겠다잖아. 내 친구가 하는 나이트클럽 하나만 지분 투자해서 인수하면 이 돈 10배 불리는 건 일도 아니야. 헛소리 집어치워. 지난 5년 동안 가장 노릇은커녕 우리 국밥집 금고에서 푼돈 빼가며 노름하고 계집질한 거 말고 한 게 뭐가 있어? 지윤이 우유통이 비어서 내가 밤새 맹물 끓여 먹일 때도 넌 밖에서 룸살롱 마당년들이랑 양주 퍼마셨잖아. 시끄러워. 요편 내가 집구석에서 바가지나 긁거더니 정이 떨어져서 밖으로 도는 거 아니야. 넌 네 꼬라지를 좀 봐라. 머리에서는 맨날 돼지 누린내만 진동하고 손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서 여자로 보이지도 않아. 수진이는 너처럼 무식하게 악다구니 안 써. 얼마나 교양 있고 나긋나긋한지 알아? 수진이? 교양? 남의 남편 꼬여내서 첩노릇하는 게 교양이니? 어디서 굴러먹다 온 년인지 몰라도 끼리끼리 참 잘 만났네. 좋아. 그년한테 가려면 가.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줄 테니까 그 돈은 다시 금고에 놓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한 발짝이라도 그 돈 들고 움직이면 나 당장 경찰 불러서 절도죄로 쳐넣을 거니까? 웃기고 있네. 내가 내 집에서 내 돈 가져가는데 경찰이 잡아간대? 넌 그 평생
썩은 돼지 냄새나 맡으면서 평생 국밥이나 끓이다 늙어 죽어. 난 이 지긋지긋한 구석탱이에서 탈출할 거니까. 남편은 저를 거칠게 밀쳐내고 방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방바닥에 나동그라지며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혀 피가 흘렀지만 아픈 줄도 몰랐죠. 제 비명소리에 건넌방에서 주무시던 어머니가 놀라 버선발로 달려오셨어요. 이게 무슨 소란이냐? 아가, 이마에 피가 나잖니. 아니, 저놈 자식이 방금 손에 들고 튄 게 뭐여? 설마 금고 있는 돈 다 가져간 거냐? 어머니, 저 인간이 우리 전 재산 훔쳐서 그 상간녀랑 도망갔어요. 저 짐승만도 못한 놈, 제가 당장 쫓아가서 반 죽여놓고 뺏어올게요. 제가 피 묻은 얼굴로 뛰쳐나가려 하자 어머니는 제 허리춤을 꽉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으셨어요. 놔둬라. 쫓아가지 마라. 어머니는 저를 부둥켜 안고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런 호로 자식을 낳은 내 죄다. 미안하다, 아가. 정말 미안하다. 저 자식 버리고 딴 년치마 폭에 쌓여 도망가는 놈. 억지로 잡아와 봐야 평생 네 피만 빨아먹을 거다. 차라리 잘 됐다. 오늘부로 내 아들은 죽었다. 나한테 자식은 이제 너 하나뿐이다. 내가 식당 주방에 들어가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든 남의 집 파출부를 하든 너랑 우리 소녀딸은 내가 책임질 테니 저 더러운 놈은 2번 다시 찾지 말자꾸나. 그렇게 남편은 우리 모녀의 살과 피 같은 전 재산을 들고 상간녀와 야반도주를 했어요. 절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며칠 뒤 식당으로 건달들이 들이닥쳤어요. 남편 놈이 도망가기 전 식당 보증금까지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잡혀 돈을 빌려간 거였어요. 건달들은 당장 돈을 내놓으라며 식당 집기를 때려 부수고 행패를 부렸죠. 결국 우리는 10원 한 장 건지지 못하고 당장 길거리에 난질 처지가 되었어요. 갓난아기 지윤이를 들쳐업고 갈 곳 잃은 저와 어머니는 차가운 겨울 길바닥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절망의 끝자락에서 어머니가 한참을 망설이다 찾아간 곳이 바로 오랜 직위이신 최 회장님 댁이었어요. 예비사위 윤호의 친할머니시자 당시 굴지의 중견기업을 이끌고 계시던 분이었죠. 최 회장님은 굳은 얼굴로 저희 꼴을 내려다보셨어요. 내가 자네 아들 농관상이 언젠가 지무덤을 팔 줄 알았지. 자네는 어쩌려고 이 무거운 짐을 다 떠안으려 하나. 며느리는 아직 젊으니 친정으로 돌려보내 새 출발하게 놔주고 자네는 내 밑으로 들어와 일을 돕게나. 회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 어린 것과 며느리가 제 아들놈 때문에 길바닥에서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제 체면 따위는 진작에 버렸습니다. 구석방 하나만 내어주시면 제가 회장님 댁 평생 식모살이를 하든 변소를 지우든 해서 밥값은 꼭 하겠습니다. 제발 이 불쌍한 며느리 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어머니를 만류하며 최 회장님 앞으로 나섰어요.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일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켜만 주십시오. 이 악물고 뼈가 부서져라 일해서 빚은 반드시 갚겠습니다. 이렇게 착한 우리 어머니, 그리고 갓난쟁이 우리 지윤이 제가 지켜야 합니다. 이대로 억울하게 죽을 순 없어요. 저에게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최 회장님은 도끼 품은 제 눈을 한참이나 가만히 들여다보셨어요. 그 날카로운 시선에 주눅이 들 법도 했지만 저는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았죠. 눈빛이 제법 매섭구먼. 그래, 네 결기가 진짜인지 한번 보마. 내 회사 구내식당 한 구석에 남는 공간이 하나 있으니 거기 자리를 내어주마.
거기서 조그맣게 분식 장사든 백반 장사든 다시 시작해봐라. 단 월세와 관리비는 시세대로 정확히 받을 테니 허튼 생각은 말고 매달 말일 결산해서 월세 밀리면 그날로 쫓겨날 줄 알아라.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죽어서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최 회장님의 현실적인 배려로 우리는 구내식당 한쪽에서 작은 밥집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저는 잠자는 시간도 하루 2시간으로 줄여가며 죽기 살기로 요리법을 연구했어요. 남들이 쓰는 평범한 양념 대신 산지에서 직접 공수한 재료로 특제 소스를 만들었고 매일 밤 코피를 쏟아가며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죠. 한 번은 근처 대형 식당 사장이 우리 밥집 손님이 늘어나는 걸 배아파하며 식자재 공급망을 몰래 끊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내일 당장 팔 채소가 없어진 상황이었죠. 어머니는 발을 동동 구르셨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들이 막으면 제가 뚫으면 되죠? 저는 그날 밤 바로 트럭을 빌려 타고 지방 산지 농장으로 직접 내려갔어요. 농장 주인들을 찾아가 밭에서 물을 뽑으며 진심으로 설득했고 결국 중간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는 직거래 계약을 따냈어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더 신선한 재료를 더 싼 가격에 공급받게 된 거죠. 그 대형 식당 사장은 결국 손님을 다 뺏기고 얼마 못 가 문을 닫았어요. 그 혹독한 세월 속에서 수많은 위기를 지혜와 깡으로 돌파해냈어요. 구내식당 한 구석의 작은 밥집은 어느새 건물 전체를 통째로 쓰는 식당이 되었고 마침내 전국적인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회장님께 빌렸던 돈도 진작에 이자까지 쳐서 갚아드렸고 오히려 지금은 회장님 재단에 매년 거액을 기부하며 그 은혜를 갚아가고 있죠. 다시 현재로 돌아와 저는 최고급 호텔의 웨딩숍 거울 앞에 서서 옷내무새를 가다듬었어요. 제 옆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숙녀로 자란 딸 지윤이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미소 짓고 있었죠. 내일 입을 예복을 가봉하러 온 참이었어요. 엄마, 나 내일 상견례 하니까 떨려서 심장이 밖으로 나올 것 같아. 윤호 씨 부모님이 나 실수라도 하면 실망하시지 않을까? 아무래도 최 회장님 댁이라 격식이 엄청 엄격하시다던데. 우리 딸이 얼마나 예쁘고 훌륭한데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해? 사돈어른 네 분도 너를 친딸처럼 예뻐하시잖아. 지난번 인사 갔을 때 사부인께서 네 손 꼭 잡고 며느리 들어와서 집안이 환해지겠다고 하신 거 기억 안 나? 알았어. 엄마랑 할머니가 내 옆에 있는데 내가 뭘 겁내겠어? 고마워, 엄마. 나 진짜 윤호 씨랑 평생 행복하게 잘 살게. 엄마랑 할머니 호강시켜줄 일만 남았어. 딸의 환한 웃음을 보니 지난 30년의 억울하고 원통했던 고생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내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고 찬란한 하루가 될 것이 분명했죠. 30년 전 우리의 모든 것을 짓밟고 피눈물을 흘리게 한 채 도망갔던 그 짐승 같은 전남편과 천박한 상간녀의 존재는 제 머릿속에서 영원히 지워졌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결전의 날이 밝았어요. 아침부터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완벽하게 세팅된 정장으로 갈아입었어요. 시어머니는 최고급 실크로 지은 우아한 옥색 한복을 입으셨고 우리 지윤이는 단아한 연분홍 원피스로 한껏 멋을 냈죠. 세 여자가 거울 앞에 서서 서로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가볍게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약속 시간보다 2시간 일찍 상견례 장소인 서울 도심의 5성급 호텔 VIP 연회장으로 향했어요. 저는 프랜차이즈 대표답게 매장을 관리하던 매서운 눈썰미로 연회장 내부를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자리에 앉아 심호흡을 하던 찰나
정각에 맞춰 사돈댁 식구들이 도착했어요. 호텔 직원들의 정중한 안내를 받으며 예비사 윤호가 문을 열었고 그 뒤로 꼿꼿하고 기품 있는 걸음걸이로 최 회장님이 들어서셨죠. 그 뒤를 이어 윤호의 부모님이신 사돈어른 내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셨어요. 저는 어머니와 지윤이를 데리고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회장님. 사돈어른, 사부인.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찍들 와 있었구나. 우리 며느리가 아주 오늘만을 손꼽아 기다렸느니라. 지윤이가 워낙 싹싹하고 예뻐야지. 그럼요, 어머니. 지윤아, 오늘 정말 예쁘구나. 대표님도 오늘 유난히 더 고우시네요. 사업하시느라 그 바쁜 와중에도 어쩜 이리 상견례 준비를 완벽하게 하셨어요. 들어오는데 꽃향기며 온도며 너무 쾌적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사부인. 저희 지윤이를 이리 귀하게 여겨주시는데 이 정도 정성은 당연한걸요. 자, 편히들 앉으시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양가 어른들이 자리에 앉았고 코스 요리의 첫 번째인 자쭈기 서빙되기 시작했어요. 바깥 사돈 어른께서 헛기침을 가볍게 하시며 덕담을 꺼내셨죠. 제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겪어봤지만 사돈댁처럼 맨손으로 시작해 그토록 탄탄한 회사를 일궈낸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험한 세월을 이겨낸 뚝심과 지혜를 우리 윤호가 곁에서 많이 배워야 할 텐데요. 지윤이처럼 바르게 자란 아이를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어 참으로 든든합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당치도 않으신 말씀입니다. 30년 전에 회장님께서 저희 모녀를 거둬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희도 없었을 겁니다. 그저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죽기 살기로 앞만 보고 달렸을 뿐이지요. 맞아요. 저희가 오히려 과분한 복을 받았습니다. 윤호처럼 듬직하고 심성 바른 청년을 사위로 얻게 되었으니까요. 최 회장님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들어 올리시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연회장 밖 복도에서 무언가 쿵쾅거리는 소란스러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굳게 닫혀있던 육중한 떡갈나무 문이 우당탕 소리를 내며 거칠게 열렸어요. 직원의 재질을 거칠게 뿌리치며 연회장 안으로 들이닥친 건 제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불청객들이었죠. 바로 30년 전 피 같은 전 재산을 훔쳐 달아났던 전 남편과 그 곁에 찰싹 달라붙은 상간녀 수진이었어요. 그들의 꼴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어요. 전 남편은 몸에 맞지도 않는 번쩍거리는 은갈치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상간녀 수진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로고가 손바닥만하게 박힌 요란한 원피스에 숨이 막힐 듯 독한 향수를 떡칠한 채 들어섰어요. 누가 봐도 교양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천박한 차림새였죠. 아유, 오빠. 내가 아까 그 멍청한 로비 직원한테 몇 번이나 말했어. 최 회장님 댁 상견례장 층수 당장 대라고 했는데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안 알려주잖아. 어머, 이 호텔 서비스 진짜 엉망이다. 그치? 수진아, 진정해. 일개 호텔 직원이 뭘 알겠어. 내가 우리 딸 지윤이가 최 회장님 장손이랑 결혼한다는 기사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냐? 내가 명색이 친애비인데 이 자리에 빠지면 예의가 아니지. 안 그래? 두 사람은 자기들 안방이라도 들어온 것처럼 반말을 짓거리며 뻔뻔하게 테이블 쪽으로 다가왔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난동에 사돈댁 식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굳어버렸고 우리 지윤이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 팔을 꽉 부여잡았죠.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갑게 식히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지배인님,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죠? 제가 2층 전체를 대관했을 텐데요. 당장 보안팀 부르세요. 호텔 지배인이 사색이 되어 무전기를 들려하자 전 남편이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쳤어요.
야, 보안팀 부르길 누굴 불러? 내가 이 상견례 주인공 친애비다. 애비가 딸내미 시집 보내는 자리에 왔다는데 누가 날 끌어내? 그러고는 뻔뻔하게 바깥 사돈 어른 쪽으로 다가가며 허리를 굽실거렸어요. 아이고, 사돈 어른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훈이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사업 자회국에 오래 나가 있다 보니 오늘 귀국해서 이렇게 좀 늦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어릴 때부터 저를 쏙 빼닮아서 아주 똑똑하고 영특했죠. 상가녀 역시 질세라 사부인 쪽으로 눈웃음을 살살 치며 다가갔어요. 어머, 사부인 되실 분이시구나. 제가 지훈이 새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아무래도 저기 저 여자가 억척스럽게 국밥이나 팔던 촌스러운 여자라 우리 지훈이가 상견례 자리에서 기죽을까봐 제가 특별히 신경 쓰고 왔답니다. 사돈댁이 워낙 뼈대 있는 가문이시라 저 정도는 되어야 대화가 통하지 않겠어요? 그 역겨운 입에서 나오는 헛소리에 저는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죠. 저는 전 남편과 상간녀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제 차갑고 날선 목소리가 연회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친애비? 새엄마? 지나가던 개가 없겠다. 당신 30년 전에 우리 가게 보증금까지 사채업자한테 넘기고 내 시어머니와 내 피 같은 돈 2억 훔쳐서 이 여자랑 야반도주 했잖아. 친권 포기각서에 도장 찍고 남남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무슨 애비 타령이야? 야, 말 조심해. 훔치긴 뭘 훔쳐. 부부 사이에 공동재산 좀 가져다 쓴 거 가지고 30년째 우려먹냐? 그리고 핏줄이 어디 가냐? 내 유전자 물려받아서 지훈이가 이렇게 잘 큰 거 아니야. 네가 뭔데 천년을 끊으려 들어? 맞아. 오빠 말이 다 맞아. 우리가 그동안 사정이 안 좋아서 연락을 못한 거지. 마음속으로는 항상 우리 지윤이 생각하고 있었어. 이제 우리 오빠도 큰 사업 하나 터뜨릴 참인데 사돈댁이랑 엮이면 서로 윈윈하고 얼마나 좋아? 윈윈? 사업? 당신들 차림새 보니까 어디서 짝퉁 명품이나 주워 입고 온 것 같은데 누구 눈을 속이려 들어.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신문기사 보고 돈 냄새 맡고 똥파리처럼 꼬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야, 이 독한 여편애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핏줄은 안 변해. 내가 당장 최 회장님한테 네가 얼마나 표독스럽고 시어머니 쥐어짜는 악질 며느리인지 다 까발려줘? 전 남편이 최 회장님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쏟아내려던 찰나였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물잔을 들어 그 인간의 얼굴에 뿌리려 했죠. 그때였어요. 30년 전 그날 밤처럼 제 어깨를 단단히 붙잡는 손길이 느껴졌어요. 시어머니셨어요. 어머니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옥색 한복 차림으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저를 뒤로 조용히 물러서게 하신 어머니는 30년 만에 마주한 자신의 친아들과 그 상간녀를 향해 서늘하고 무거운 시선을 던지셨어요. 그리고 연회장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낮고 엄중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네 입에서 그 더러운 소리 당장 집어치워라. 내게 아들은 30년 전에 죽고 없다. 네 놈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그 더러운 발을 들이밀어? 어머, 어머니, 너무 나를 세우지 마세요. 저희가 뭐 빚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친아빠로서 우리 지윤이 축하해주러 온 건데 사돈댁 앞이라 체면 차리시느라 그러는 건 알겠는데 핏줄이 어디 가나요? 우리 오빠가 그동안 지윤이 보고 싶어서 밤마다 얼마나 눈물을 훔쳤는지 아세요? 저는 참지 못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헛소리 할 거면 당장 나가.
네가 감히 내 딸 이름을 그 역겨운 입에 올려? 30년 전 내 피 같은 돈 훔쳐 달아나서 호의호식하더니 이제 와서 친아빠 타령이야? 말 조심해. 네가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지은이 몸에는 내 피가 흐르고 있어. 그리고 수진이가 명색이 지은이 새엄마고 엄연히 합법적인 내 아내인데 네가 뭔데 함부로 모욕을 줘? 너 그 억척스럽고 표독스러운 성질머리 아직도 못 고쳤냐? 그러니까 내가 정 떨어져서 집을 나갔지. 그때 죽어 굳은 얼굴로 바닥만 내려다보던 우리 지윤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윤이의 눈동자는 저를 닮아 아주 매섭고 단호했죠. 아저씨. 아저씨? 지윤아, 나 네 아빠다. 핏덩이 때 헤어져서 나를 기억 못하는 모양인데 아빠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알아? 아빠요? 제 인생에 아빠라는 단어는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저씨가 훔쳐간 제 분유값, 우리 할머니 낡은 무릎 수술비, 그리고 우리 엄마가 피눈물 흘리며 바친 청춘 갚으러 온 거 아니면 당장 나가주세요. 저한테 가족은 평생 뼈가 부서져라 이래서 저를 남부럽지 않게 키워주신 우리 할머니랑 엄마, 그리고 이제 제 남편이 될 윤호 씨 식구들 뿐이에요. 어디서 함부로 가족 행세, 혼주 행세입니까? 전 남편은 자기 딸의 차갑고 논리적인 일침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어요. 이 싸가지 없는 기집애. 애비를 몰라보고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네 엄마가 널 그따위로 가르치더냐? 남편이 손을 번쩍 치켜들며 지은이에게 다가가려던 찰나 지금까지 잠자코 상황을 지켜보시던 최 회장님이 입을 여셨어요. 거기 멈추지 못할까? 그 한마디에 연회장의 온기가 일순간 팽팽하게 당겨졌어요. 최 회장님은 자리에 앉으신 채로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시더니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상간녀 수진의 얼굴을 뚫어져라 응시하셨어요.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노안이 와서 처음엔 못 알아봤다만 가까이서 보니 네 얼굴이 참으로 낯이 있구나. 어머, 회장님, 저를 아세요? 제가 예전에 모델 일도 잠깐 하고 워낙 사교계 얼굴을 많이 비춰서 눈에 좀 띄긴 하죠. 모델? 사교계? 허튼 소리 작작해라. 너 30년 전에 우리 땡땡방직 영등포 공장에서 격리 보던 이수진이 아니냐? 그 순간 상간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억지로 지어내던 눈웃음이 기괴하게 일그러졌죠. 예? 땡땡방직이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전 그런 곳에서 일한 적 없어요. 내가 늙었어도 사람 보는 눈 하나는 틀린 적이 없다. 직원들 월급 줄 돈을 수표로 몰래 빼돌려서 야반도주했던 그 천하의 몹쓸 도둑년이 맞지 않느냐. 내가 네 얼굴을 어떻게 잊어. 그 돈 메꾸느라 나를 비롯해서 우리 공장 직원들이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아내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오해? 시끄럽다. 니년이 경찰 수사망을 피하려고 가명을 쓰고 숨어 지낸다더니 기어이 안 잡히고 도망 다니더니만 남의 집 귀한 아들 꼬여내서 한 가정을 박살내고 도망간 상간녀가 되어 나타났구나. 네 왼쪽 손목에 있는 흉터, 그거 우리 공장 창고에서 난로에 대어서 생긴 거잖아. 그때 내가 불쌍하다고 병원비까지 대줬건만 은혜를 원수로 갚고 돈을 훔쳐 달아나? 네가 감히 내 금쪽 같은 손자 상결례 자리에 뻔뻔하게 기어들어와서 혼주 행세를 해? 최 회장님의 불호령에 바깥 사돈 어른과 사부인마저 경악을 금지 못하며 혀를 내두르셨어요. 세상에,
어쩜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짓을 저지르고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녀. 상간녀는 다리가 풀린 듯 휘청거리며 전 남편의 팔에 매달렸어요. 그녀의 추악한 과거가 완벽하게 폭로되며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바로 그 순간이었죠. 가만히 서 계시던 시어머니가 벼락처럼 앞으로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허공을 가르는 매서운 바람소리와 함께 시어머니 손바닥이 상간녀 수진의 뺨을 있는 힘껏 후려쳤어요. 상간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동그라졌어요. 뺨에는 시뻘건 손자국이 선명하게 부풀어 올랐죠. 그녀가 떡칠했던 독한 향수 냄새가 흩어지고 대신 서늘한 정적만이 감돌았어요. 천박하고 악독한 것. 남의 눈에 피눈물 내고 평생 호의호식할 줄 알았더냐? 우리 며느리가 잠도 못 자고 손이 부르트도록 일에 모은 피 같은 돈을 훔쳐 달아나더니 이제 와서 감히 누구 앞을 막아서느냐? 이 죄를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어디서 함부로 교양을 들먹이고 어미 행세를 해? 당신 미쳤어? 왜 사람을 쳐? 당장 경찰 불러. 폭행죄로 고소할 거야? 고소. 그래. 해라. 해. 내가 경찰서 가서 30년 전 절도 사건부터 니년이 우리 가정 파탄낸 죄값까지 낱낱이 밝혀줄 테니 당장 경찰 불러. 감옥에 처박히는 게 누군지 한번 보자꾸나. 시어머니의 호통에 상간녀는 겁에 질려 바들바들 떨며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녀는 시어머니의 눈빛에 서린 진짜 분노에 압도되어 감히 대들 엄두조차 내지 못했죠. 이어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전 남편을 바라보셨어요. 전 남편은 겁먹은 표정으로 뒷걸음질을 쳤어요. 엄마, 진정해. 수진이는 내가 사랑해서 만난 사람이야. 지난 일은 덮고 우리 좋게 얘기하자. 응? 내가 진짜 중국 사업만 터지면 엄마 평생 호강시켜줄게. 그 구차한 변명에 시어머니는 이를 꽉 악무시더니 상간녀를 때렸을 때보다 10배는 더 강력한 힘으로 전 남편의 뺨을 내리치셨어요. 남편의 고개가 꺾일 정도로 매서운 일격이었죠. 엄마! 아파! 나 친아들이잖아.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들? 저 자식 버리고 짐승만도 못하게 산 놈이 감히 어딜 함부로 기어들어와. 네,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은 내 자신이 평생의 한이었다. 야, 이 못난 놈아. 네가 사람 새끼라면 어떻게 지 어미와 마누라 피덩이 같은 자식을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고 지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쳐. 어머니의 목소리가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지난 30년간 꾹꾹 눌러왔던 원망과 한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죠. 네 놈이 훔쳐간 그 2억 원이 어떤 돈인 줄 아느냐? 네 마누라가 겨울에 언손 불어가며 뚝배기 닦고 내가 늙은 무릎 끌어가며 깍두기 담가서 모은 돈이다. 우리가 그 돈 뺏기고 한겨울에 길바닥에서 덜덜 떨 때 넌 그 도둑년 치마폭에 쌓여서 따뜻한 밥 처먹고 있었겠지. 넌 내 아들이 아니라 그저 우리 모녀의 살과 피를 파먹은 기생충일 뿐이다. 전 남편은 연거푸 뺨을 맞고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었어요. 그의 싸구려 은갈치 정장 무릎이 볼품없이 구겨졌죠. 상견례장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어요. 누구도 감히 시어머니의 훈계를 끊지 못할 만큼 그 분노는 정당하고 뼈아팠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전 남편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분노를 참지 못해 떠는 줄 알았는데 그 들썩임은 곧 짐승의 앓는 소리 같은 오열로 바뀌었죠.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천벌을 받은 거야. 그는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해진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벌벌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내던졌어요. 나 죽어, 엄마. 나 시험부 판정받았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상간녀 역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편을 바라보았죠.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죽다니. 오빠 중국에서 투자금 들어오면 병원 가서 간단한 혹만 떼면 된다며. 닥쳐. 너한테 암 말기라고 하면 당장 내 돈 챙겨서 도망갈 거 뻔히 아는데 내가 어떻게 말해. 나 간암 말기래. 암세포가 췌장까지 다 퍼져서 수술도 못한대. 길어야 석 달이래.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은 대학병원의 진단서와 검사 결과지였어요. 빨간 줄로 간세포암 사기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남편은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여보, 내가 진짜 미쳤었어. 그깟 헛바람 들어서 병증 후회할 짓을 했어. 사업은커녕 사기당해서 빚더미 안고 지난 30년 동안 이 여자랑 도망다니면서 하루도 마음 편히 잔 적이 없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 여자가 또 남의 돈 손대서 감옥 다녀오는 동안 나는 막노동 반전전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어. 그의 화려한 옷차림과 달리 수미 밑으로 드러난 손목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고 피부는 시커멓게 죽어있었어요. 독한 향수 냄새에 가려졌던 환자의 퀴퀴한 냄새가 그제야 코끝을 찌르는 듯했어요. 나 죽기 전에 우리 지훈이 내 딸 얼굴 한 번만이라도 멀리서 보고 싶었어. 신문에서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한 가문이랑 결혼한다는 기사 보고 염치 없는 거 아는데 진짜 벌레발도 못한 놈인 거 아는데 혹시라도 사돈댁이나 지훈이가 불쌍해서 수술비라도 좀 보태주지 않을까. 그 비참한 마음에 구걸이라도 해보려고 왔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사람 한 번만 살려주라. 지훈아, 아빠 한 번만 살려주라.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혼주행세를 하던 남자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너무나도 추악하고 비참했어요. 최대의 반전에 연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으로 말을 잃고 말았죠. 가장 놀란 것은 상간녀 수진이었어요. 그녀는 배신감에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바닥에 엎드린 전 남편을 내려다보았어요. 미친 인간. 나한테 돈 많다고 이번에 사돈댁이랑 엮이면 크게 한몫 챙길 수 있다고 속여서 여기까지 끌고 와? 네가 진짜 죽을 병에 걸렸다고? 내 팔자야. 내가 미쳤지. 이런 송장 같은 놈을 믿고 여기까지 오다니. 상간녀는 전 남편의 등짝을 뾰족한 구두굽으로 사정없이 걷어차며 발악했어요. 남편의 30년 세월이 그리고 그가 쫓았던 허황된 꿈이 얼마나 완벽한 허상이었는지 적나라하게 증명되는 순간이었죠. 저는 한치의 동정심도 들지 않는 차가운 눈으로 바닥에서 뒹구는 두 인간을 내려다보았어요. 수진아, 야, 때리지 마. 도마저 놔버리면 안 돼. 내가 널 어떻게 호강시켜줬는데. 내 남은 시간 네가 옆에 있어줘야지. 너한테 내 생명보험금도 다 넘겨준다고. 보험금? 웃기지 마. 너 저번에 사채업자한테 쫓길 때 모든 보험도 진작에 다 해지해서 빚 갚는 데 썼잖아. 쥐뿔도 없는 주제에 사기나 치고 다니면서 나 신용불량자 만든 게 누군데? 똥 밟았네 진짜. 저기 사돈어른, 회장님, 저는 이 인간한테 철저하게 속은 피해자일 뿐입니다. 전 이 인간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상간녀는 헐레벌떡 연회장 문을 박차고 도망쳤어요. 30년 전 우리 가족을 파탄내고 도망갔던 그 야반도주처럼 그녀의 마지막 퇴장 역시 참으로 비겁했습니다. 연회장에는 이제 바닥에 엎드린 전 남편의 신음만이 남았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천벌을 받아서 그래. 나 너무 아파. 밤마다 배가 찢어질 것 같아. 나 병원비도 없고 당장 오늘 밤 잘 것도 없어. 진통제 살 돈조차 없단 말이야. 나 좀 살려줘. 여보? 그 더러운 입에 내 호칭 올리지 마. 넌 30년 전 그날 우리 가족 명부에서 영원히 파였어. 네가 길바닥에서 배를 쥐어뜯다 죽든 말든 나랑 우리 지윤이한테는 길고양이 죽음보다 못한 일이야. 당장 꺼져. 네가 흘린 뗏물 때문에 우리 상견례장 바락 더러워지는 것도 역겨우니까. 지배님, 아까 부른 보안팀이랑 경찰 도착했나요? 이 무단 침입자 당장 끌어내세요. 제가 호텔 지배인에게 단호하게 지시를 내리던 찰나였어요. 주걱 차가운 눈으로 바닥을 응시하시던 시어머니가 제 팔을 가볍게 잡으셨어요. 그만해라, 아가. 경찰은 몰려라. 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진 아들을 무심한 눈으로 내려다보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사돈댁 어르신들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이셨습니다. 사돈어른, 사부인, 그리고 회장님,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좋은 날 기쁨 만들어야 할 자리에 제 업보가 깊어 이리 몹쓸 꼴을 보였습니다. 며느리와 소녀딸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부디 이 늙은이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네가 무슨 죄가 있나? 짐승을 사람으로 낳은 게 죄라면 죄지. 고개 숙이지 말게. 오히려 우리가 이런 불편한 자리를 겪게 해서 미안하구먼.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리고 이놈아, 똑똑히 들어라. 어머니는 아들 앞에 무릎을 굽히고 눈높이를 맞추셨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이 서늘했습니다. 내 아들로서의 넌 30년 전에 그 돈 들고 문지방 넘었을 때 이미 죽어 인연이 끝났다. 네가 천금을 싸들고 와서 살려달라 빌어도 내 마음은 티끌만큼도 동하지 않아. 네가 지은 죄는 지옥에 가서 염라대왕한테 직접 빌거라. 우리 가족은 이놈에게 단 1원 한 푼도 내어줄 돈이 없다. 엄마, 제발, 나 무서워. 한 번만 안아줘. 내 몸에 손대지 마라. 하지만 널 내 배 아파 낳은 어미로서 네가 눈 감는 마지막 길만은 길거리에서 짐승처럼 객사하게 두진 않으마. 아가, 내 어머니 말씀하세요. 당장 사설 구급차 불러서 이놈 근처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시켜라. 가장 싼 다인실로 잡고 진통제 외에 생명 연장하는 어떤 쓸데없는 치료나 수술도 하지 말라고 일러둬라. 병원비는 내 개인 통장에서 전부 계산할 테니 회사 돈이나 네 돈은 단 1원도 쓰지 마라. 그리고 이놈 숨 넘어가는 날 장례식도 치르지 말고 곧장 화장터로 보내서 아무 산에나 부려버려라. 내 호적에 2번 다시 이놈 이름 올리는 일은 없을 거다. 알아들었니? 네, 어머니. 지시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엄마, 고마워. 미안해. 내가 진짜 미안해. 남편은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오열했지만 어머니는 2번 다시 아들을 쳐다보지 않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즉시 호텔 지배인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배인님, 여기 사설 구급차 당장 한 대 불러서 이 환자 인계해 주세요. 그리고 이 방은 냄새가 배어서 안 되겠네요. 옆방 VIP룸으로 자리 다시 세팅해 주시고요. 식전 차부터 코스 요리 전부 새 것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계산은 제가 2배로 치르죠. 아,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당장 구급차 호출하고 방을
옮겨드리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 남편은 구급대원들의 들것에 실려 나가면서도 계속해서 어머니와 저를 향해 애원하듯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누구도 그 뒷모습을 쳐다보지 않았지요. 보안요원들이 바닥에 남은 흙먼지를 빠르게 치우고 우리는 자리를 옮겨 새로운 연회장으로 들어갔어요. 분위기는 무거울 법도 했지만 오히려 폭풍이 지나간 후에 맑은 공기처럼 차분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자리에 다시 앉아 따뜻한 우전차가 서빙된 후 박가사돈 어른께서 정적을 깨고 입을 여셨어요.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박가사돈 어른은 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보시며 진심 어린 존경의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기업을 이끌며 수많은 결단의 순간을 마주했지만 오늘 사돈 어른께서 보여주신 그 결단과 처신은 제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품이었습니다. 원망 앞에서도 어미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시면서도 남은 가족들을 위해 완벽하게 선을 그으시는 모습에 감동을 느꼈습니다. 맞아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셨을까요? 그 모진 세월을 견디시고 이리 단단하게 가족을 지켜내신 두 분을 뵈니 우리 윤호가 참으로 복받은 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윤아, 넌 정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대단한 할머니와 어머니를 두었구나. 네, 어머니.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부심이 바로 우리 할머니랑 엄마예요. 저도 두 분처럼 지혜롭고 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윤호 씨 내조도 우리 엄마가 사업 일궈내신 것처럼 똑부러지게 할게요. 그렇고 말고 해묵은 상처의 고름을 이토록 성숙하고 깔끔하게 도려냈으니 이제 이 집안에는 복 들어올 일만 남았다. 지난 과거의 망령이 감히 우리 손주들 앞길을 막을 순 없지. 자, 다들 잔을 드시게. 우리 두 아이의 앞날과 양가의 화합을 위하여. 최 회장님의 호탕한 건배사와 함께 우리는 찻잔을 부딪혔습니다. 파혼의 위기가 될 수도 있었던 소라는 오히려 양가의 신뢰를 바위처럼 단단하게 다져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날 밤 세상 그 어떤 만찬보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상견례를 마쳤습니다. 사업에 대한 이야기부터 앞으로 지윤이와 윤호가 살아갈 인생에 대한 조언까지 생산적이고 화기애애한 대화가 늦은 밤까지 이어졌죠. 상견례 다음 날, 저는 비서실장을 통해 남편의 병원 입원 수속을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아주 조용하고 외진 호스피스 병동이었어요. 어머니의 당부대로 가장 저렴한 6인실 다인실로 배정했고 간병인은 따로 두지 않았죠. 식사는 병원에서 나오는 기본 환자식만 제공되도록 했고 오직 고통을 줄여주는 마약성 진통제만 처방되도록 의료진과 합의했습니다. 병원비는 정확히 어머니의 개인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도록 설정했어요. 입원 수속이 마무리된 날 오후, 저는 보호자란에 서명하기 위해 딱 한 번 그 병실을 찾아갔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앙상하게 뼈만 남은 남편이 산소호흡기를 단 채 침대에 누워 힘겹게 눈을 떴어요. 여보, 왔어? 지윤이는? 우리 딸은 잘 있어? 결혼식은 언제야? 뻔뻔한 질문에는 대답 안 해. 넌 그냥 우리 어머니가 베푼 마지막 적선에 감사하면서 조용히 눈 감아. 네가 30년 동안 지은 죄 반성할 시간도 부족할 테니까 쓸데없는 잡생각 말고 숨이나 쉬어. 그래. 내가 무슨 자격이 있겠어? 넌 여전히 똑 부러지는구나. 그래도 네 덕분에 길거리에서 얼어 죽지 않게 됐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그 돈 훔쳐서 밖으로 놔둘 때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어. 그 여자가 내 돈 다 빼돌리고 도망갔을 때 내가 얼마나 널 그리워했는지 몰라.
내 목까지? 우리 엄마 잘 부탁해. 웃기지 마. 네가 그리워한 건 내가 아니라 내가 벌어오던 돈이었겠지. 그리고 네가 부탁 안 해도 우리 어머니는 내가 친정엄마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모셔. 넌 그냥 네 갈 길이나 가. 다신 볼 일 없을 거야. 저는 일말의 미련도 없이 뒤돌아 병실을 빠져나왔어요. 질척거리는 감정 소모 따위는 없었죠. 그것이 제가 그 인간과 나눈 인생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늦은 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수면 중에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고요. 다음 날 새벽,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주방에서 겉절이 배추를 절이시던 손을 잠시 멈추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시고 묵묵히 굵은 소금을 뿌리셨어요. 가을 배추라 속이 꽉 차서 달겠구나. 오늘 점심 장사 준비 서둘러라. 네, 어머니. 병원 쪽은 제가 알아서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례식은 생략했습니다. 보고장 한 장 돌리지 않았고 빈소도 차리지 않았죠. 저는 병원 영안실에서 곧장 시슨을 화장장으로 옮겼고 가장 저렴한 수의를 입혀 화장로에 넣었습니다. 한 줌의 제로 변한 유골은 화장장 뒤편 이름 없는 유택동산에 뿌렸어요. 비석 하나 세우지 않은 완벽한 소멸이었죠. 사망 신고부터 병원비 정산, 화장 증명서 발급까지 모든 행정 절차를 이틀 만에 끝냈습니다. 30년 동안 우리 모녀의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무거운 족쇄이자 과거의 망령이 마침내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 가지 통쾌한 소식도 들려왔어요. 전 남편이 입원해 있던 호스피스 병원에 상간녀 수진이 몰래 숨어 들어왔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죠. 그녀는 남편의 소지품 중에 돈이 될 만한 시계나 지갑이 있는지 뒤지려다 간호사에게 발각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신원조회 과정에서 사기 및 절도 지명수배자임이 드러나 그 자리에서 은팔찌를 차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차가운 교도소 독방에서 자신의 추악한 죄를 뉘우치며 여생을 썩게 될 운명을 맞이한 셈이죠. 인과응보의 완벽한 결말이었습니다. 마침내 찾아온 우리 딸 지윤이의 결혼식 날. 서울 시내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5성급 호텔 웨딩홀은 수천 송이의 새하얀 수국과 백합으로 장식되어 눈이 부실 지경이었습니다. 정책의 주요 인사들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우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까지 하객으로 참석해 드넓은 로비가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신부 대기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지윤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사처럼 앉아 있었어요. 저와 어머니가 들어서자 지윤이가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죠. 우리 딸, 오늘 정말 눈부시게 예쁘다. 떨리지 않아? 엄마 손 잡고 있는데 뭐가 떨려. 엄마, 나 진짜 잘 살게. 엄마랑 할머니가 나한테 물려준 이 든든하고 따뜻한 사랑, 윤호 씨한테도 듬뿍 나눠주면서 지혜롭게 살게. 나도 엄마처럼 멋진 사업가가 될 거야. 오냐, 우리 강아지. 네가 웃는 모습을 보니 내 늙은 눈이 다 부시구나. 가서 떨지 말고 똑바로 걸어라. 문이 열리고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웨딩 마치가 연주되기 시작했어요. 원래대로라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어야 하지만 우리 모녀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지윤이의 양손을 저와 시어머니가 각각 한쪽씩 단단하게 잡고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버진로드를 걸어 들어갔어요. 수백 명의 하객들이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를 쏟아냈습니다. 30년 전 추운 겨울 길바닥에 나앉아 덜덜 떨며 밤을 지새웠던 절망 속의 새 여자가 이제는 세상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인생의 새로운 막을 열고 있었죠. 단상 앞에서 듬직하게 기다리던 윤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지윤이의 손을 정중하게 건네받았어요. 바깥 사돈어른과 사부인도 따뜻하고 자애로운 눈빛으로 우리를 향해 깊이 고개를 끄덕여 주셨죠. 최 회장님은 주례석 옆 맨 앞자리에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연신 박수를 치고 계셨습니다. 결혼식이 무사히 끝나고 며칠 뒤, 우리 세 식구는 본점 건물 옥상에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정원에 모여 앉아 따뜻한 허브차를 마셨습니다. 지윤이는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짐을 싸다 말고 올라와 제 무릎을 베고 누웠죠. 아가, 참으로 길고 험난한 세월이었다. 네가 못 모르는 어린 나이에 내 며느리로 들어와 고생만 죽도록 시켜서 여미가 늘 가슴 한구석이 미안했는데 이제야 남은 여생 2다리 쭉 뻗고 편히 살겠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30년 전 그날 밤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곁에 안 계셨다면 저랑 지훈이는 이 험하고 무서운 세상 버텨내지 못했을 거예요. 저한테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단단한 방패이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님이세요. 맞아요, 할머니. 할머니랑 엄마는 내 인생 최고의 영웅이야. 앞으로는 내가 2분 완벽하게 호강시켜 드릴 테니까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제 옆에 든든하게 계셔야 해요. 알았죠? 우리는 옥상 정원의 따뜻한 햇살 아래서 서로의 손을 굳게 맞잡았습니다. 수십 년간 뚝배기를 닦고 무채를 썰어 거북이 등껍질처럼 거칠고 뭉툭해진 어머니의 손. 무거운 가마솥을 나르고 뜨거운 불기운에 대어 곳곳에 흉터가 훈장처럼 남은 제 손. 그리고 티 없이 맑고 부드럽게 자란 지윤이의 고운 손. 그 3개의 손이 하나로 겹쳐진 순간 저는 가슴 벅찬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가족이란 단순히 호적에 묶여 있거나 피가 섞였다고 해서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서로의 고통을 기꺼이 나누어 짊어지고 벼랑 끝의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절대 잡은 손을 놓지 않으며 어떤 위기와 비바람 속에서도 서로를 끝까지 믿고 지켜내는 굳은 뚝심과 의지. 그것이야말로 우리 세 모녀가 30년 동안 피와 땀으로 증명해낸 진정한 가족의 위대한 의미였습니다. 어디선가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와 옥상 정원에 심어둔 매화나무의 하얀 꽃잎을 눈꽃처럼 흩날렸어요. 30년 전에 그 춥고 잔인했던 뼈 시린 겨울은 이제 우리 인생에서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저와 어머니, 그리고 우리 지윤이의 앞날에는 꺾이지 않는 단단한 미소와 시들지 않은 눈부신 봄날만이 찬란하게 펼쳐져 있을 뿐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